가장 좋은 거는 고용은 한 10만 명대 초반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CPI는 코어 CPI 기준으로 3%를 일단 깨고 2%로 다시 돌아가는 게. 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 ETF에 투자하라의 저자 신영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금융사에서 해외 채권 운용을 네.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책이 벌써 5권을 쓰셨다고. 네. 이번에 쓰신 이 트럼프 2.0 시대 미국 ETF에 투자하라가 어떤 책인지 그냥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작년 초만 해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과연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때는 과연 어떤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시연이 됐는지를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리마인드 속에서 2.0 시대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할 때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좀 가이드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상당한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들을 잘 모아서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뭐 2.0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해서 이 불확실성을 잘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1기 때와 비교해서 이 2기 때의 2달 반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발언의 내용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감세, 관세,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공약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에게 와닿는 거는 1기 때보다는 훨씬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관세를 먼저, 그 카드를 먼저 내세웠다는 점, 그게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순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는 2017년에 감세 정책을 먼저 펼쳐서 이 지지자들의 좀 결집을 좀 유도하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확대가 되고, 결국 이런 부분이 미국 경제가 약간 침체기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좀 낳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뭐 물가나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었고 금리 자체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외 채권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 때가 2018년, 19년 때가 아닐까 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물가가 상당히 좀 심각한 좀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좀 더 세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중국이 먼저 때릴 줄 알았는데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우방국을 먼저 공략을 했다는 점에서 좀 충격적인 점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결국은 순서가 뒷바뀔 거지 감세, 관세 이런 공약들은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기 때 이제 관세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18년부터였는데, 그 당시의 흐름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 2기 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1기 때는 주로 중국에 대한 타겟이었는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1기 때는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20%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특징이 5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5, 10, 15 이렇게 나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5% 때리는데 상대방에서 15%를 때린다, 그럼 내가 20%를 때릴 거야, 이렇게 5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3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상당히 세게 때릴 거야 라는 숫자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때부터는 좀 더 강력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이번에는 꼭 달성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2018년은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 2018년 1월에 발표되고 잠깐 하락을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해 10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강경하게 한다면은 그런 흐름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관세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었던 부분은, 관세의 직접적인 요인인 물가에 대해서 큰 자극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연준의 힘이 더 세졌다는 게 좀 한 가지 차이점이 있고, 2018년에 이제 주가가 10월부터 12월까지 S&P가 15%가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당시에 2.5%였는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1.25, 1.5 이렇게 되니 내가 좀 더 많이 세게 올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2년짜리 금리는 그만큼 못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주가나 이런 위험 자산들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2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정을 갖다가 다시 좀 원상복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든을 욕하려면 바이든이 이제 해왔던 그런 이제 재정적인 적자 그리고 정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라는 부분은 이미지 측면에서는 정부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이는 거고 결국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가 됐겠는 결국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월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자기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잘했던 의장으로 남고 싶어 하지 내가 나중에 경제를 망친 의장으로 남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시기를 봤다가 통화 정책을 좀 푼다거나 뭐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양적 완화도 이번에 그 양적 축소의 그 규모를 200억 불에 한 달에 2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이제 낮췄듯이 이런 부분이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런 지금 총알은 좀 이제 총탄은 좀 비축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였고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밑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세가 뭐 그렇게 또 시장을 크게 망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에서 어쨌든 4월 2일 오늘 촬영 일자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할 텐데 어느 정도 대체로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주가는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제 생각도 결국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트럼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꿔놓는 거죠. 과거에는 감세를 먼저 해서 결집을 시켰다면 지금은 관세를 통해서 전 정부를 블레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밑바닥에 뒀을 때 감세나 다른 주가 부양 정책을 써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쓸 것 같고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상자산 역시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결국 구체적인 이 정책은 하반기 이후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뭐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35%인가 올렸고 뭐 다른 언론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바로 최근 직전까지 파월이 얘기를 할 때 인플레 효과는 아마 관세로 인한 인플레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고 금리나 두 번만 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두 번으로 끝날 것 같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를 파월이 얘기한 것보다는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페드워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31분 페드 펀드 퓨처스에 나와 있는 이 횟수는 3번이죠. 지금 현재 3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점도표라는 거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바뀝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예측력은 있지만 과거 버냉키 시절처럼의 예측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때그때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 자체는 최근에 나온 그 이제 PMI 지표를 보면 좀 약간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다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세가 퍼머넌트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또 예측이 있고 하다 보니까 리세션의 우려는 그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IB들이 주로 바라보는 그 근거는 펀트에 기반한 숫자입니다. 그럼 숫자는 언제든지 그 관세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부분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GDP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4월달 지금 이제 4월 말 되면 GDP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정확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것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하면 이런 수치들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상당히 스탠바이가 돼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제가 채권쟁이 입장에서 정성적으로는 상당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연준은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도 관세지만 당장 이번 주 후반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네네. 다음 주 또 CPI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면서도 헷갈려하는 게 이런 고용이나 물가가 경제가 좀 좋은 것처럼 나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또 이게 또 나쁜 것처럼 나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이게 대체 뭐가 옳은 건지 그거를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거기 시장이 좋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용이나 물가가. 가장 좋은 거는 고용은 한 10만 명대 초반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CPI는 코어 CPI 기준으로 3%를 일단 깨고 2%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 CPI 그러니까 물건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향후에 보면 왜 이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항상 월말에 나오는 PCE를 잘 봐야 됩니다. PCE가 물가지표이기도 하지만 성장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CPI 물건값 자체는 올라가는데 PCI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산 사람이 지불한 총 가격을 가중평균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그 가중평균의 값은 내려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처음에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텐데 그것을 이제 파월 의장은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부분에서 PCE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은 CPI는 올라가는데 PCE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과거에 한 차례 이제 우리가 사례가 한번 있었죠. 금리를 한번 떨어뜨려 본 적도 있고 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전자는 우리가 이제 가끔 나오는 아서번스라는 이제 1970년대 연준 의장의 정책이었는데 조금 풀리니까 금리를 내려버리죠. 그래서 물가를 못 잡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됐고 미국의 침체가 오래 갔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 해결점은 아니더라 하는 게 그 당시였고 그래서 이후에 후후임으로 된 이제 그 폴 볼커 전 의장이 금리를 무자비하게 올리죠. 그래서 일단 물가부터 잡고 경기 침체를 일부러 일으킨 다음에 바닥에서 결국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현재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리를 많이 올릴 경우에는 결국 PC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하다가 경기 침체가 났을 때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게 제 예상입니다. 그럼 당분간은 금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내리려고 준 쪽에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내릴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올해 맥스 봤을 때 4번 정도 봤었던 건데 매번은 아니고 이제 2번으로 가니까 이제 주가가 좀 출렁였던 거였고 지금 현재 스탠스는 굳이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충분히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고 상당히 좀 끈적끈적한 상황이고 고용 상태도 생각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적으로 좀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뭐 가끔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오니 많이 할 때 우리가 흔히 두 가지 경기 지표를 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커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단기 커브가 이제 뒤집어졌을 때 이제 경기 침체 전조가 되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이 커브가 다시 정상화됐을 때 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거는 좀 달랐죠. 이번 거는 그게 크게 들어맞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이제 샴 박사가 만들어낸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실업률의 지표는 상당히 정확하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경기 지표를 선행하는 이 나침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샴의 법칙. 이제 3개월 평균과 12개월의 최저점을 뺐더니 0.5 이상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나오는 그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지금 현재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을 주는 이유는 연준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18년에도 연초는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지만 연후반은 파월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듯이 지금도 연초반은 트럼프 때문에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연준의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좀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워낙 예측불가한 인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이기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를 이루기 위한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이 뭔가를 봤을 때는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약달러 그리고 저금리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딱 3개가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고립주의와 제국주의를 끌 수가 있겠죠. 제국주의라는 게 사실 뭐 저 어렸을 때 뭐 역사 시간에나 나왔던 그런 단어인데 지금 미국이 실제로 제국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 측면, 그러니까 국내 측면에서 이제 약달러 저금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1기 때는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리고 오히려 올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잘라버리겠다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이 절대 굴하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2019년에 금리를 내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제로 금리를 만들면서 이제 비난의 이제 소리는 없어지던 것은 사실이지만 느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마음대로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그런 거를 분명히 알고 2기 때 딱 들어와서 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내가 일부러 금리를 낮추면 안 되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연준의 힘을 빌려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연준이 말을 절대 듣지 않죠. 독립성이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미국 국채 가격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즉 금리를 내려버리는 방법인데 저는 후자를 지금 신경 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침체를 만든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고 연준이 팔로우업을 해줄 테니 그때에 맞춰서 감세를 했을 때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았을 때 감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역 어떻게 보면 관세를 통해서 좀 무역을 위축시키고 네. 경기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은 안전자산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또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시중 금리가 내려가고 연준도 따라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스티브 미란이 이제 현재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무기한 채권이 예, 뭐 100년짜리 제로 쿠폰을 하는데 100년짜리를 갖다가 4% 이자율만 붙여도 100년짜리 살라 그러면 한 20달러면 삽니다. 달러, 뭐 15달러 이거만 사는데 그걸 100달러에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런티 해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기저에는 뭐냐면 미국의 정부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의 방향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할 때 기존에는 상당히 짧은 것만 발행을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별로 차이가 없는 데다가 금리를 낮춰버리면 장기 금리를 한번 발행하면 몇 년, 한 10년, 15년, 20년 동안은 별 걱정이 없으니까 계속 현재 미국 정부는 장기 금리를 좀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귀결은 그쪽으로 가는데 그 경로가 지금은 좀 충격요법을 써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서 야 바이든 네가 그렇게 물가를 못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세수를 높여서 어쨌든 미국의 재정을 좀 탄탄하게 만들 거야 라는 내러티브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실제로 이 달러와 채권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졌는데 어떤가요? 앞으로도 그게 더 낮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결과적으로 단기는 지금 충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인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의 그런 시나리오는 전약 후 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충격요법을 쓰네 이런 건데 우리나라로 보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케이스처럼 빅베스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의 퍼포먼스를 다 까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잘못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신의 공약과 맞물려져서 지금 현재 내려가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환경이 되면 반드시 부양 정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숨겨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 때나 그 이후에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6월달에 부채 한도가 이제 거의 이제 맥스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격요법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 폐쇄라는 강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충격들이 결국은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연방정부 폐쇄는 사실 여러 번 있었지만 뭐 시장이 장기적으로 큰 하락 압력을 줬던 적은 거의 없었죠. 한 번 정도 있었죠. 2011년 8월에 이 연방정부 폐쇄를 하니까 S&P가 등급을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신용등급이 S&P하고 피치는 AA 플러스지만 무디스 혼자서 지금 AAA인데 무디스가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AAA 국가가 아니라는 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또 내렸었죠. 피치가 내렸죠. 그렇죠. 피치가 내렸는데 사실 피치는 좀 마이너한 데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고요. 결국 S&P하고 무디스의 그런 이제 그 좌지우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무디스까지 등급을 내릴 때는 S&P만큼의 충격은 없겠지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AAA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산군에 있어서 재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BC 제도를 따르고 있고 뭐 유럽은 다른 이제 룰을 따르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위험 가중 조정치가 이제 바뀌어 버리면 미국 국채의 매도가 많아지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충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트럼프 정책하고 좀 반하기 때문에 이번 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를 그동안 이 소비자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정부에서 지출을 계속 해와서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을 뒤로 밀었던 효과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건 미국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이제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바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학습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경제를 살려왔다는 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도와주겠네 이런 이제 형성이 그 당시엔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 전강후약이 되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했지만 올해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하반기까지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는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소비가 완전히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부분은 그렇게 크게 떨어질 여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떨어뜨릴 만큼 떨어뜨렸고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더 이상 2%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제 3%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룸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낮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를 좀 당분간은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점도표에서 보는 그런 이 중립금리 수준이 현재 지금 2.5에서 2.75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5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버퍼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과 같이 제로금리로 딱 떨어뜨려서 10년짜리도 1% 미만이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런 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같이 캐피탈 게인을 노리고 그렇게 투기성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하이힐드라든지 투자 등급 채권의 짧은 것들을 많이 사서 이자 수익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